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26년 3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국가 총부채 뭐야 이거 6,500조. 와이고 치기네. 정부 부채 비율 역대 최고다. 정부, 가계, 기업 다 합쳐서 이거는 거네. 1년 사이에 4.5%. 예, 정부 부채는 9.5%. 잘 늘어나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43.6%에서 48.6%. 살림살이 엉망진창이고요. 예, 정부 부채 증가율이 유독 높았다. 예, 이러면서 뭐 부동산 잠다 타령하고 아이가네. 앞뒤가 얘기가 하나도 안 맞고요. 집안 살림, 이른바 그 소뚜껑, 밥솥, 이 운전도 못하면은 뭔 수가 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맨날 이 짓이라고 안 자빠져가지고 돈은 돈대로 쳐버리고 하여간 잘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예, 결코 뭐 결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 중동 전쟁으로 제2 요소수. 예, 웃자니 이거 개전하자마자 요소수 한번 얘기했습니다. 요소수 이 적고라지로 하면 뭐 무슨 뭐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타령할 때 지금 기름하고 이거 챙겨댈 때에 뭔 개떡 같은 소리냐 이러면서 웃자가 요소수 줬다고 하면 요소수 사태 재반한다 재현된다라고 말했는데 제2의 요소수 이것도 정확하게 하면 윤석열이 때 한번 또 일이 났었으니까 제3의 요소수 대란이겠지. 안 그래요? 제2는 뭐 제2냐. 윤석열이 때도 한번 그래가지고 쇼가 난리 났는데. 그래 난리 나가지고 사우디하고 베트남 물건을 땡겼다니까 그때 요소수로 갖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제3위 되겠죠. 비료 국제가격 상승 농번기 물량 지고서 비료 얘기 이제 하네. 예, 웃자는 이거 개전하자마자 비료 얘기하고 요소수 얘기하고 다 했습니다. 참 빨리도 떠든다. 예? 국내 기업들이 중동산 요소 수입 수급 요구를 주면서 2021년과 같은 그 요소수 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가격 오름세다. 당연히 뭐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르는 거 오른 거죠. 기후에 가깝다고? 정부하고 업계 관계자? 예? 농산물은 아닌데, 요소수는, 괜찮다 이거야? 왜 괜찮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가지고, 수출 갖다가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난리 터진 거고. 이 문재인이 때 터진 겁니까?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고,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수입 비중이 크게 늘은, 여기 물건 제대로 들어옵니까, 지금? 물건 제대로 들어옵니까?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이 물건 제대로 들어옵니까, 여기? 이런 뭔 이것 때문에 지금 괜찮다는 소리야? 예? 카타르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나마 해가지고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로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저 원유 같은 거 선적 같은 거 겨우 하고 있습니다만 카타르 뭔 꼴라는지 몰라요 지금. 무슨 수입처 다변화를 해가지고 중동산 수입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소 사태가 없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현재 생산이 계속된다 호르 문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예. 예. 그래서 가격 올랐고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 자동차용과 산업용, 비료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온라인상의 소문은 이런 용도 구분 없이 각기 다른 분지가 가격, 운송 등의 문제로 중국산 비중이 여전히 높다. 중국이 그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중국 왜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수출 통제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윤석열이 때 이거 베트남 물건 땡겼다니까요. 예? 베트남 24주 베트남도 지금 뭐야 지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수출고 나머지 통제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은 물건이 못 오고 이건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 있네 이거. 자 어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어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물리적으로 지금 물건이 못 들어오고 앉아 있고 베트남하고 중국은 지금 수출 통제 이미 들어갔어요 첫 주에. 지켜봅니다 진짜. 비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료는 우리가 무슨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봅니다.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내가 지켜본다 진짜. 맨날 이 사기나 치고 자빠지네 진짜.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성 씨 해가지고 나왔네.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지명이다. 이 양반은요 우짜가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우짜가 신현성 교수 해가지고 논문하고 리포트 가지고 우짜가 그 블로그에서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블로그 시절인데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꼴이자 뭐 말이야 이래 하지 뭐. 근데 이 양반은 뭐 우짜겐적으로 그 뭐 잘 높게 펴줍니다. 높게 쳐줍니다. 이창용 아웃된다 소리고. 관련해서 우짜가 한 10년 전에 저 봤던 그 뭐야 그 뭐 리포트를 해야 되나 논문을 해야 되나 이겁니다 이거. 요거 가지고 2016년에 가 11월 15일 돼 있죠? 이래 가지고 뭐 넥서스 뭐 글로벌 뭐 이런 쪽도 있는데 이게 골자가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짜가 이거 읽어봤어요. 그때 이거 읽어봤는데 그래서 우짜가 요약해서 뭐라 했냐면 맛간 빅스 그 공포지수죠. 빅스 인덱스와 신영성 교수 그리고 달러라는 해가지고 제목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 신영성 교수가 2016년 11월 15일 발표한 리포트를 갖다가 압축해서 하나로 줄여보면 누구나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시간으로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달러 상승이 역사상 최대 블랙스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심각한 문제를 누구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우짜가 이걸 읽어보고 소감을 갖다가 줄여서 아주 뭐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포스팅 이겁니다. 이거 여기 적어놨잖아요. 누구나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쭉 적어놨잖아요. 우짜가 이걸 갖다가 당시에 그 신현성 교수가 당시 교수였으니까 교수가 쓴 저 리포트를 보고 해가지고 우짜가 이래가지고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우짜 개인적으로 신영성 교수에 대해서는 뭐 평가는 박하지 않고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하고요 더불어의 정책 방향하고요 신영성 교수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안 맞습니다. 예? 이거 지금 뭐죠 이거 환율 때문에 뒤어가지고 신현성 교수를 초이스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 저 정치 방향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도 해체하겠다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금덩이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쁘니까 뭐 소식 전하는 것만 해도 바쁘니까 오늘은 좀 널널하게 좀 시간 될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조금 금덩이 관련해서 예상 뭐 예상이라 할 수 있고 하여튼 그걸 갖다가 과거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해가지고 쫙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소제목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 데자뷰라고 되겠습니다. 우짜 개적으로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유튜브 얘기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한폐렴 이후 상황은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요겁니다. 요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요거 일단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과정이다. 뭐가 금값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현재는 예전에 1970년대 중반하고 1980년대 초와 유사하고요. 1970년대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통화팽창, 저금리,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 오일 쇼크 있었죠? 1차, 2차, 예, 1차, 2차 오일 쇼크 났습니다. 오일 쇼크, 그리고 석유 파동, 그리고 이거 오일 쇼크를 갖다가 석유 파동을 하니까 석유 파동, 그리고 원자재 혼란, 원자재 시장 혼란, 그리고 주식장의 극심한 변동이 이어졌었습니다. 1970년대. 그런 배경 속에 금값은 초반에 인플레이션 걱정에 급등했죠. 예,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지만 1974년 후반부터 1976년 중반까지 마이너스 40% 이상 급락하면서 금값 그러니까 금값은 이제 끝났다. 금덩이는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위기 특히 뭡니까? 2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뭡니까 이거 이란 혁명이죠. 예, 핵심은 이란 혁명입니다. 석유 파동이 닥치면서 금값은 폭등해버려 가지고 1980년 1월 1일 요 적어놨죠. 요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1온스당 873달러 이거 장중에는 873달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는 867달러 되는데 장중에 873달러까지 폭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간 다음에는 온스에 해가지고 112.60달러인데 무려 800달러 중반을 갖다가 넘어가 버렸다. 이게 됩니다. 우한폐렴 이후 이 차트도 우짜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해가지고 소개한 바 있는데 뭐 짝대기 찍어가지고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게 미국제 10년물이죠. 10년물 장기로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가를 갖다가 우짜가 해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또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미국제 10년 수익률이 쭉 올라갔다가 요 보시면 공교롭게도 1980년대 초 지난 다음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죠. 이른바 한 40년짜리 저금리
계속해서 뭐 금리를 낮추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0년 우한 폐렴 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소한 25년, 우자가 지난 거하고 비교해보면 한 25년, 기본빵 25년은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또 우자가 본 컨텐츠도 올리기도 했고요. 하여간에 우한 폐렴 이후 현재 시장 환경은 1970년대 중반 그리고 1980년대 초를 연상케 하는데요. 중앙은행의 끝없는 개입, 막대한 국가부채, 폭발적으로 증가 중인 통화 공급, 그리고 40년 가까이 이어진 국채 수익률 하락 반전 났지요. 반전 및 급격한 상승, 반전한 후 급격한 상승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급망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던 와중에 터진 2026 이란전으로 대표되는 3차 석유파동, 이것도 우자가 뭐 썸네일로 가지고 이미 썼죠. 3차 석유파동. 그리고 광범위한 원자재 공급 차질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와 비슷하다는 데자뷰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달리 중앙은행의 선제적 개입과 무지막지한 글로벌 부채 수준으로 인해 금값이 40% 이상, 요것처럼 40% 이상 아주 급락하는 거 또는 폭락할 가능성이 우짜 보기에는 낮습니다. 지금은 낮습니다.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미리 개입하고 그리고 글로벌 부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짜가 보기에 이거 마이너스 40%이 정도 40% 이상 급락할까 좀 의문입니다. 우짜 개인적으로. 하여간에 단기적으로는 금값 조정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요. 덕분에 지금보다는 금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짜는 봅니다. 우짜 관련해서 뭐 디테일하게 뭐 테크니컬 지지선 말하고 크리티컬 얘기하고 이래 했는데 하여튼 거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1975년부터 해가지고 1980년까지잖아요. 대략 5년 정도인데 우짜는 이 기간이 쫄아든다. 그러니까 압착된다고 우짜 개인적으로 봅니다. 압착돼가지고 간다. 관련해서 우짜가 2028년과 2030년, 2031년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계산하면 어쩌 그것도 5년은 되겠네. 근데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금 관련해서는 2028년 그리고 2030년과 2031년 좀 상당히 중요하고 보고 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관련해서 코멘트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 트럼프 바로 해가지고 이란전 23일차 요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트럼프 초토화 위협에 이란도 강대강 맞불. 네, 48시간 안에 해가지고 안 열면 발전소 파괴한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죠. 인도야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 디에고 가르시아 거긴데 여기다가 지금 탄도미사일 쐈다 하는데 이란에서는 안 쐈다 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깐니 많이 하는 데이터에서는 이스라엘 잠수함이 쐈다는 얘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거만 보면은 민경락이하고 곽민석이가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지금 디에고 가르시아에 쐈는 게 지금 이게 이란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란에서는 안 쐈다고 얘기했어요. 이란 이스라엘 핵시설 그렇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핵시설 인근 공격 주고받으면서 보복의 보호 핵전쟁 위험이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 사진 올려놓고 말씀드리죠. 벌써 14분인데 트럼프가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경우 이란 발전소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보자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48시간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 데드라인이 되겠다 이게 되고요. 하여간 트럼프가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경우 이란 발전소들 이게 제일 큰 것도 부수겠다 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제일 큰 발전소는요 부쉐르 핵발전소가 그게 1등입니다. 그러면 핵발전소를 부수겠다는 소리인데 하여간 이란 발전소들 제일 큰 거도 부수겠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란은 전략을 바꿔서 이스라엘 소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거 발언이 나온 후에 이스라엘 소도시들의 경우 사실상 무방비이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언론 통제 그리고 SNS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열받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차례대로 까고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한편 서방 주류 언론들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우짜 기준에서는요 서방 주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 이후 대놓고 패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우짜한테는. 하여간에 주류에서 떠들고 있지만 이란은 앞으로 후티를 동원해서 우짜가 예상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란은 앞으로 후티를 동원해서 밥 엘 만뎁 해협을 봉쇄하고 중동 내 미국의 동맹 특정하면 9개 국가죠. 9개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을 더 많이 파괴할 것으로 우짜견적으로 예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연예인 팔이나 겨우하는 정권을 두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준비를 잘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베스트 중국에 팔리던 이란은요, 제재 유예로 한국 등 동맹에 판매 가능. 그렇죠. 이것도 뭐 얘기하는데 말이 맞습니다. 뭐 50일 동안 고생하면은 뭐 50년 뭐 요저거라네, 요저거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50년간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이러면서 50일간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 뭡니까? 인플레이션 얘기합니까? 인플레이션 얘기. 예? 인플레이션 얘기합니까? 이게 30일 될지 50일 될지 100일 될지는 모른다. 관련해서 우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중국 그 전략 비축유 얘기를 갖다가 우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지금 포커스를 일단은 맞추고 있어요. 5월달로 해가지고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5월달로 포커스를 맞춘다는 소리는 뭡니까? 전쟁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예, 그래 됩니다. 그나저나 이 제재 유예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이어서 이란 이 상대 실질적으로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지금 교전 당사국이잖아요. 교전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교전 당사국의 원유를 갖다가 제재를 유예해줘가지고 동맹들이 살 수 있게 해준다. 참 제재가 얼마나 손쉽게 풀리는지를 갖다가 이번에 아주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거 풀어줬지요. 이번에 또 이란 거 풀어준다 하죠. 참 재밌게 돌아갑니다. 예, 재밌게 돌아갑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뭔 쇼가 나오고 있는지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재밌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엉망진창으로 재밌다는 거. 네,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우짜가 이미 한번 보여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중동 내 여러 국가들의 해수 담수화 비율입니다. 해수 담수화 비율 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 이란군 사령부, 이거 뭐 이란에서 이란군 사령부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란군 사령부는 자국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즉 트럼프가 뭐 발전소 부순다 했으니까 자국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과 중동 동맹국들이 보유한 모든 에너지, IT,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짜 관련해서 이거 3월 9일 뉴스모험에서 쓴 이거 차트인데 3월 9일 뉴스모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국가들은요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생산되는 식수에 온전히 기대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가지고 쿠웨이트는 90%, 그렇죠. 오만은 86%, 이스라엘은 75%, 사우디아라비아는 70%, 바레인은 60%, 카타르 50%, 그나마 줄었다는 게 50%입니다. 이거 아랍에미리트 42%, 절다이죠? 예, 절다입니다. 대신에 이란은 2%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주바일 담수화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공격받아서 부사지죠. 이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있죠. 리야드 주민 850만 명이 일주일 안에 리야드를 비우고 대피해야 됩니다.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갖다가 부시지요? 이란이 부시지요? 우짜가 보기에는 결코 현명한 짓이 아닙니다. 왜 현명한 짓이 아니냐면 페르시아만 내 시아 인구들, 그러니까 각국마다, 그러니까 이란에만 시아 종파 구분을 봤을 때 시아인들이 이란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바레인에도 많이 살고 쿠웨이트에도 많이 살아요. 이런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40% 50% 이렇게 갑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을 부셔버리면 이 쿠웨이트나 바레인 등등 여기 사는 시아 인구들이 목말라 죽어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별로 안 좋지요. 예, 그 사실상 해가지고 종파상으로 보면은 이거 민족이라 해야 되나? 같은 종교인, 예, 같은 종교인인데 같은 종교를 갖다가 물 못 먹고 죽인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짜게 쪽으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뿌대는 거 이스라엘만 뿌대면 됩니다. 이스라엘만. 이스라엘만 뿌대도 되고 나머지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우짜가 보기에는 나머지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건드리면 통박이 있죠.
이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불안정이 폭발하게 되면서 기존에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친구들한테 억수로 큰 부담이 되겠죠. 물론 이걸 노릴 수 있는데 여기가 적국이라 해가지고 그 적국이 이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이스라엘만 폭격하면 된다. 하여간에 진짜로 2판, 4판, 공사판 갈 것인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또 F15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안 되고 영상 캡처를 올립니다. 쿠웨이트에서요. 이거 F15, 쿠웨이트 맞지 이거? F15가 또 격추됐습니다. 요즘 뭐 많이 떨어집니다. 이간에 우리가 영상을 갖다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급감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일 마이너스 10억 달러 손해보고 아랍에미리트는 마이너스 3억 5천만 달러 손해보고 카타르는 마이너스 3억 달러 손해보고 매일마다 이렇습니다. 매일마다 이라크도 매일마다 3억 달러 손해보고 쿠웨이트도 매일마다 2억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3월 22일부로 이스라엘이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는요, 주민들이 한밤중에 하늘을 나는 군용 드론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작년 2025년 7월에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커넥션이라는 이 영상을 본 컨텐츠를 이미 올린 바 있습니다. 거기서 뭐 억수로 오래됐다라고 둘 간의 관계가 억수로 오래됐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죠. 알자지라인데 이란이 가지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탄즈 핵시설을 갖다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라고 이란에서 발표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방사성 물질은 리커는 안 됐다, 유출은 안 됐다 이러고 있죠. 예, 그래 됩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3월 21일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 이거죠. 나탄즈 핵시설을 폭격하자 이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디모나 원자로에서 12km 떨어진 디모나시에다가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3월 5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뉴스 모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부쉐르 핵발전소 인근에 이게 폭탄이 떨어지면서 러시아가 경고까지 한 바 있고요. 하여간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란에게는 이스라엘 디모나 원자로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 탄도미사일이죠. 이걸 가지고 있죠. 이란이는 둘 간에 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 위협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긴장 완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무기 보유국 선언을 갖다가 사실상 발표만 하면 되는 정도 수준에 거의 코앞에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는 우자가 작년에 그 12일 전쟁 이후에 해가지고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 해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 해가지고 우자가 한번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올린 바 있는데 거기서 우자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상당히 좀 걱정되는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하여간 이건, 그것까지 얘기할까? 예, 우쩌가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과정을 갖다가, 순서대로, 얘기한다 이러면서 1단계는 이란은 미사일로 이스라엘 공격한다. 이거 확인됐고 이스라엘과 미국 2단계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내 여러 도시와 군사시설을 공격한다. 이것도 확인됐고요. 3단계 이란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이란이 백업하는 후티는 홍해에서 미 해군 항모정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요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다 보면 되겠죠. 후티는 아직 발동을 안 했으니까. 자, 네 번째 이란은 한 달 안에 핵무기 6개를 제조한다는 목표 하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짜로 돌린다. 이 4단계부터가 이제 문제다 이 보면 됩니다. 자, 5단계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했지만 무반응이다 되고, 자, 6단계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지금 현재는 폭격은 할 수 있죠. 폭격은 할 수 있는데 이미 이란의 공격 능력이 사라졌다? 아닙니다. 공격 능력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B-52와 B-2 폭격기 등을 이용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폭격 작전을 벌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동맹들은 이란 핵시설 파괴를 시도한다. 요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폭격에 이란 역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벌이면서
중동 전체는 전쟁 속으로 빠진다. 요거는 또 6단계는 또 부분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게 중동 전체는 이미 전쟁 속으로 빠져들었고요. 자, 7단계 서방, 지금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에게 그러는 것처럼 러시아 역시 똑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러시아는 초음속 미사일 등을 장려해 중동 내 미군 자산을 파괴한다라고 우자가 7단계에서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미 이란이 대신 해줬습니다. 자, 8단계 이란과 이란의 프락시들 대표적으로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공격을 가하고, 자, 이거 8단계가 좀 애매무리해지죠. 자, 이란 역시 핵 공격으로 보복한다. 요거는 이미 이란이 핵 무기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 이걸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9단계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핵 공격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엮일 경우 미국 대 러시아 간 핵전쟁 가능성이 폭발하게 되고 10단계 이거는 뭐 뉴클리어 아마겟돈이라고 우자가 말씀드리면서 해가지고 뭐 3차 세계대전 그리고 인류 최초 핵전쟁 시작이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스라엘 이란 최악의 시나리오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작년 12일 전쟁 이후 9개월 동안 아무런 사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란이 아무런 사찰을 받지 않았어요. 9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우자가 보기에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우자가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 해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 이걸 갖다 영상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뭐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고. 하여간에 이거 이란이 핵탄두를 갖다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든지 핵탄두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테크트리를 갖다가 이란이 다 마스터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갖다가 보유하겠다 마음먹으면요. 좀 전에 그 문자가 그 워스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는 만듭니다. 6개. 6개 만들고요. 지금 투발, 그러니까 발사체 있죠? 운반체는 이미 있습니다. 운반체는 미사일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핵전쟁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고 너무 떠드는데 네, 이걸 해가지고 이란에서 해가지고 국영방송에서 해가지고 경고를 갖다가 날렸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이란에서 UAE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 카이마에 있는 이래가지고 눈에 잘 띄게 딱 해놨죠. 알 카이마리 됐죠. 알 카이마리 라스 알 카이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라스 알 카이마는요 이란에 대한 상륙 작전이 벌어질 경우 미군의 전초 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곳들 중에 한 곳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인상이 끝내주는 IC 화면 나왔는데 자, 말씀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란 기준에서 온건파인 알리 라라자니를 갖다가 죽였지요. 예,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죽자 알리 라라자니가 죽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자리에 누가 앉았다? 강경파인 호세인 대그한이 앉았습니다.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네, 강경파가 미국 이란 기준에서 온건파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덕분에 온건파가 사라지고 강경파가 앉았다 알게 됩니다. 호세인 대그한에 대해서는 개인 이력을 갖다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 시위 때 참여했던 학생 시절에 이미 시위에 참여했었고요. 이후에 어디 갔다 레바논에 가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갖다가 파견된 친구들과 지휘했고 유명한 건수 올림고로는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기지 막사 폭탄 테러를 갖다가 기획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 호세인 대그한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국경이 현재 100%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택시기사들이 평소 요금보다 100배 더 많은 요금을 받아서 논란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집트에 가서 한수를 갖다가 전수를 해줘야겠다. 예, 가격 상한제에 때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3월 21일에 영국에서 출격하는 B-52 폭격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뭐가 달렸습니까? 예, 재즘이 달렸습니다. 재즘이 여전히 달렸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죠.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폭격 임무를 갖다가 이란 영공 안에 들어가서 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참고로 F-35가 이란 중부 지역에서 해가지고 피격이 됐죠. 이런 것처럼 이란 영공 그러니까 이란 한을 위해서의 이거 제공권은요 이미 미국하고 이스라엘한테 넘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단 문제가 뭐냐면 이란은 이제 들어와라 해놓고 이제 떨구겠다 그런 자세로 하는 거고 제공권은 이미 미국하고 이스라엘 쪽이 다 가져갔다는 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뭐 간만에 우크라이나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자, 러시아 상륙함 건조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죠. 케르치에 있는 잘리프 조선소에서 현재 건조 중인 러시아 상륙함, 이름은 뭐 그 저 프로젝트 명이 있는데 프로젝트 23900, 23900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함이 뭐다? 이반 로고프인데 요겁니다. 요거의 그 지금 건조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찍었습니다. 보시면 플랜드 이렇게 있죠? 아주 뭐 익숙한 그 사진, 그 위성 사진 업체입니다. 이 이반 로고프의 경우 요게 건조가 끝나면요, 프로젝트 23900 요거 저 두 개 함을 갖다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드는데 이게 첫 번째 건조 끝나면 다음 함인 2번 함인 미트로파 모스칼렌코가 건조에 바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걸 해가지고 슬로비아스크 해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말씀드리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은요 좀 상황이 좀 깜깜합니다. 이제 봄도 되고 이래가지고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는데 라이 올레슨 드리브카 있죠? 예, 여기 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거의 방어 거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는 갈수록 쌈싸 먹히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친러시아 맵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거 현재 상황을 갖다 제대로 그 반영을 빨리빨리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뭐 흰색이라 해야 되나? 이 부분은요 이미 러시아가 다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했는데 이 친구들도 좀 업데이트가 좀 느립니다. 하여간에 뭐 좀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크로스 체킹 한다고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좀 느리다. 이건 알고 계시고 하여간에 라이 올레슨 드리브카 여기가 이제 쌈싸 먹히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슬로비안스크 여기에서는요 우크라이나 군 사령부에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건 분위기가 억수로 안 좋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미뤄왔던 얘기인데 뭐 원리니까 좀 말씀드립니다. 유가 폭등과 리세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유가 변동성, 이 차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 유가 변동성과 미국 경기 침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유가 급등이 리세션 확률을 높인다는 걸 시사합니다. 보면 저 브렌트유 가격이 104달러를 갖다 넘었다. 뭐 넘을 때마다 해가지고 이래 된다. 뭐 이래 되죠? 예, 이래 됩니다. 이거 보면 뭐 50 해가지고 100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차트 만드는 거 이런 거 기준이고요. 하여간에 유가 급등이 리세션 확률을 높인다는 걸 시사하고 브렌트유가 특정 임계치 얼마입니까? 104달러 1배럴에 104달러 104달러를 넘어 추세를 이탈할 때마다 이걸 돌파해서 넘었을 때마다 미국에서 리세션이 발생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지요. 예, 일수 있는 건데 이 차트의 경우 액면 그대로 보기보다는 추세선 대비 실질 브렌트유 가격을 추적하며 석유가 단순한 상품 가격 변동을 넘어 거시경제에 세금처럼 작용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그런 스트레스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추세선을 크게 웃돌며 추세선을 돌파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가계 구매력이 감소하고 운송비와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며 마진이 줄어들고 패드의 정책적 여유는 사라집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데미지, 피해는 단순하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수직적으로 아주 단순 무식하게 1대1로 이래가지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발생하기 전 경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따라 이 피해 규모가 달라집니다. 관련해서 해가지고 유가 차트를 한번 보죠. 과거 겁니다. 1973년부터 1974년 무자가 좀 더 금값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금값 얘기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 이때 가지고 유가 급등 폭발하죠. 이때 급등의 원인은 뭡니까? 욤키푸르 전쟁 또는 4차 중동전 이거 이후에 오펙 당시 이름은 OAPEC 해가지고 아랍 석유 수출 국가 기구였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이거 됐습니다. 요 친구들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오펙이 됐는데 이들의 석유 금수 조치, 그 아랍 오일 엠바고 돼 있잖아요. 석유 금수 조치 때문에 이 유가가 급등했었습니다. 1973년부터 74년. 석유가 이때 유가가 폭등하면서 석유가 지정학적 무기로 이용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었으며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셔너리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적인 리세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언제입니까? 1979년 이가지고 이란 레볼루션 돼 있죠. 이란 혁명 됩니다. 1979년부터 1980년 이 급등은 이란 혁명과 이후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더 올라가 버렸죠.
이거 금덩이 차트가 이거 똑같습니다. 발생했는데 이미 인플레이션의 데미지 리본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미국도 첫 번째 퍼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브를 갖다가 두들겨 맞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의 데미지를 입은 경제를 갖다가 강타했고 볼커의 긴축 조치로 인해 1980년과 1981년부터 1982년 끔찍한 더블 딥으로 이어졌었죠. 예, 볼커가 미치듯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유명한 더블 딥으로 해가지고 억수로 큰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발생한 1990년 이거죠. 쿠웨이트 해가지고 이라크 인베이드 돼 있죠. 이라크를 갖다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발생한 1990년 유가 급등 쭉 뛰는 거. 유가 급등은 석유가 가격 변동의 단독 원인이 아니라 가격 변동폭을 배가시키는 요소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경제가 이미 둔화되고 있던 와중에 유가 급등은 신뢰, 소비, 비용을 한꺼번에 강타해서 피해를 심화시켰습니다. 이어서 걸프전이 터졌고요. 2000년에는 금수 조치보다는 경기 사이클 후반 이거 가지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면 이게 또 T입니다. 1999년간 쭉 오르죠. 2000년에는 금수 조치보다는 경기 사이클 후반에 목격되는 압박에 가까워서 에너지 비용 상승은 당시 닷컴 버블이죠. 테크 쪽과 자본 지출 사이클 후반부에 이미 균형을 잃어가던 경제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때 1990년에. 그리고 이어 넘어가가지고 2007년부터 2008년 뭐 이때는 뭐 이제 친숙한 사람들이 많겠죠. 글로벌 해가 나오는데 2008 금융위기 이래 됩니다. 2007년부터 2008년 그 유가 급등은 쭉 올라가잖아요. 유가 급등은 주택시장과 신용경색으로 이미 무너져가는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주었습니다. 즉 매번 원인은 다 달랐지요. 원인은 다 달랐는데 어떤 것이 있다? 예? 원인은 다 달랐지만 교훈은 같았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석유는 경제 시스템이 이미 취약할 때 유가가 오르면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이 교훈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지요. 예, 넘겨가지고 패드는 고용 증가율이 낮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며 불확실성이 높고 중동 정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뭐 파월도 나와서 떠들고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미국의 고용 지표는 마이너스 9만 2천 감소였고요. 실업률은 4.4%였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에너지 충격을 흡수하기에 결코 좋지 않지요? 예,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소득이 지출보다 작고 재정 부양책이 민간 부문의 어려움을 가리고 있는 등 그러니까 화장치를 하고 있는 등 표면적인 성장률 수치보다 실제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이란전 문제가 터졌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문제는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전 세계 원유 및 LNG의 일일 수송량 중 25%, 5분의 1이 차단되면서 25%냐? 20%라 이렇게 해야겠네. 20%가 차단되면서 해운, 산업, 화물, 소비자, 기업 마진 등 모든 분야에 동시 타격을 줄 것이며 브렌트유 가격이 이거 나오죠. 브렌트유 가격이 1배를 해가지고 여기 뭐 104달러 되는데 뭐 혹시라도 지금 더 올라가서 108달러 넘어선다. 이거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아니라 패드 위연준의 조치가 있기도 전에 이미 긴축 국면이 도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위축 위험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리세션 위험을 보여주는데요. 유가가 급락하면 유가 쭉 떨어지는 거. 유가가 급락한다면 소비자 심리, 변동성 그리고 일시적인 소비력 감소에 그칠 수 있습니다.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더 머무른다면 관련해서 숫자가 5월달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란전 이 몇 달 동안 머무른다면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머무른다면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심각해져서 소비자들은 에너지와 운송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기업들은 운송비와 원자재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되고 마진은 줄어들고 소비 지출은 약화됩니다. 미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들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약화되는 와중에도 CPI,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되고요. 따라서 유가가 일정 수준을 돌파하는 순간 리세션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유가가 추세선을 넘어서 급등하고 이미 부채가 많고 금리에 민감하며 정책적 제약이 있는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위험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 미국 역시 자유롭지 않으며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소비 위축이 먼저 발생하고 충격이 지속될 경우 리세션으로 이어진다,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짜가 지난주에 가지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자 뭐 어떻게 되냐,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란전 때문에 계속 미뤄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원래니까 급하게 빨리 처리해 봅니다. 월스트리트 나 있고 뭐 SEC 미 증권거래소에서 가지고 분기 리포트를 갖다가 요구하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엘리미네이터 이걸 갖다 바꾼다 이 말이죠. 바꾼다 이겁니다. 뭐 트럼프하고 등등이 나와서 한다 이러는데 말씀드려보죠. 뭐 벌써 40분이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여기가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기업들이 연 2회 1년에 딱 두 번 실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애플, 테슬라, 월마트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법적으로 3개월마다 또는 매 분기마다 재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1년에 총 4번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수입과 지출 그리고 향후 계획을 공개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1970년부터 시행된 표준 관행입니다. 이게 분기 실적 리포트하는 게 이거 표준 관행인데 미 증권거래소 SEC에서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갖다가 준비 중이라는 이 얘기가 월스트리트 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기존의 연간 4회 리포트 보고서 제출 의무를 2회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안에 따르면 2026년 4월에 이 제안이 공개될 수 있다. 다음 달에 이게 자세하게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다? 트럼프하고요. 그리고 폴 애킨슨 SEC 미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직접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변화의 핵심 논리는 단기주의, short-term terminism, 단기주의를 하는데 단기주의 또는 뭐 분기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단기주의를 갖다가 금융 쪽에서는 분기별 자본주의를 합니다. 쿼터리티,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반합니다. 이런 논리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90일마다 재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강제할 경우 경영진의 경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다음번 분기 리포트에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이 경영 결정을 내릴 경향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는 중국이 50년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반해서 미국의 CEO들은 분기별 실적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주의 또는 분기별 자본주의는 장기 전략, 지속 가능성, 가치 창출을 희생하면서 즉각적인 이익, 빠른 수익, 단기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투자 감소와 높은 이직률, 장기적인 쇠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도박장인 주식판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소리죠. 현재 이재명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분기별 보고서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기업당 5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보고서 한 건당 약 180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 주기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이면 관련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지만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의 핵심 주장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분기별 리포트 그러니까 보고서 발표는 부정행위와 재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여서 투자자들은 3개월마다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6개월 간격으로 늘려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조용히 망하고 있는 와중에 대중들은 모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역시나 누구겠습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경영진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토낄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나오는 거 분기 리포트 말고는 사실상 까발려진 게 없기 때문에 피해를 갖다가 제대로 당할 수 있다 이게 되죠. 또한 이거 6개월로 기간을 누려주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 내부자 거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경영진의 경우 비공개 재무 정보를 훨씬 더 오랫동안 숨긴 채 있다가 나중에 공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기별 리포트를 하도록 만든 이유가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인공을 이름만 말씀드려보면 엔론 유명하죠. 엔론 에너지 해가지고 이거 뭐 회계해가지고 조작질 했던 엔론 그리고 월드컴 그리고 타이코 사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즉 공개 빈도 리포트 공개 빈도가 낮을수록 작을수록 회계 조작이 발각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책임을 덜 지고 그렇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건 당연히 경영진 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기별 리포트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기업들이 문제일까요? 이거는 제가 답을 내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질문만 던지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